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세상이 참 좁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몇 다리만 건너면 결국 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요. 세상이 좁다는 말을 저희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사용하시고는 했습니다. 이 좁은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일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그 말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이 들 무렵에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 보니 저를 아는 사람들은 고향에 있었고 제 주변의 세상은 점점 더 넓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30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은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요. 그리고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항상 제 처신에 유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의 고향인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이야 젊은 사람이 없고 도시에 온통 노인들만 남았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마저 붙여진 부산이지만 저는 제가 태어난 이 도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저의 기억은 온통 산과 바다에서의 반짝이는 기억들 뿐이었어요. 도시 이름에 산이 들어갈 만큼 어디를 가도 산이 많았고 어릴 때 저희 집이 광안리 근처여서 현관문을 열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친구들과 쏘다니며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식사 때면 항상 화가 나신 어머니가 저를 잡으러 뛰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친구들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 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발령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아버지 혼자서 내내 타 지역을 옮겨 다니셨고 어머니와는 주말부부로 지내셨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저희는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산을 갈 일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고향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 역시도 이 번잡하고 커다란 도시에 정신이 팔려 고향으로 내려갈 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저는 근 6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향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조문을 하고 한동안 빈소를 지키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릴 적 친구들과 밀린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바다 구경이나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친구 셋이서 함께 택시를 잡아 타고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회센터에서 회를 포장해서 해변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입맛대로 훌쩍이고 있는데 마침 옆에서 이쪽 눈치를 자꾸 살핀다 싶었던 또래 남자애들 셋이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놀자더라고요. 말하자면 헌팅이었죠. 이 이야기를 길게 꺼내는 이유는 그날 거기서 만났던 남자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의 제 남자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기운이 아니었다면 절대 헌팅으로 만난 남자와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지만 그날은 밤바다도 예뻤고 날씨는 너무 좋았죠. 총대를 메고 입을 털어대던 한 친구 뒤에서 어쩐지 말없이 쑥스럽게 웃고만 있던 순한 강아지상의 남자애.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느꼈던 첫
첫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애들은 저희보다 4살이 더 많았고 셋 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학업 스트레스도 풀 겸 갑작스럽게 부산 여행을 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그렇게 즐겁게 놀던 저희는 해가 뜰 때쯤이 되어서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다른 친구들도 학교를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남자친구와 저만 따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연락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남자친구는 그때 막 행정고시를 치르려고 진로를 정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고시반 입실 시험까지 치르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연애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오빠 공부하는데 내가 방해만 될 것 같은데. 나도 그럴까봐 너 안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차라리 연락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차라리 시험 다 끝나고 만나는 게 어때? 내가 기다릴게. 나 이제 시작해서 시험 다 끝내려면 빨라도 몇 년은 걸릴 거야. 너한테는 미안한데 기왕 기다려줄 생각이면 그냥 연애하자 우리. 나 공부하는 동안 네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이 연애를 이대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꽤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고시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에게 들어서 아는데 수험생에게는 철칙처럼 내려오는 명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없는 애인은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이랑은 헤어지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멘탈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 없는 애인에 속했으니 이대로 없어지는 쪽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근 한 달간을 망설인 끝에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대신 단단히 약속을 했죠. 데이트는 일주일에 일요일 딱 하루만, 평일에 하는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하기로요. 제가 먼저 제시한 의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고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원망을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다소 연애 같지 않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이 연애가 서로에게 후회로 남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나름 고시생과의 연애는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연락할 수도 없었고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거기다 제 연애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이 미쳤냐고 잔소리들을 해댔지만요. 콩깍지가 씌어있던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보고 싶을 때마다 못 본다는 제약도 그런 만큼 긴 기다림 끝에 만났을 때는 더 반갑게 느껴지는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전에도 타 지역에 사는 사람과 장거리 연애를 했던지라 주말에만 만나는 게 유난히 더 힘들다거나 특별하게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평소에는 자기 일하면서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타입이었고요. 하지만 매일같이 만나는 데이트를 해야 하는 성향이었다면 아마도 이 만남은 진작에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은 잘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대신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 직후 2년의 시간 동안 유명 샐러드 체인점 여기저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시피와 영업 노하우 등을 익혔죠. 마침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다이어트가 무작정 굶으면서 하는 것보다 건강식을 먹으면서 하자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던 때였습니다. 거기다
일반인들 역시도 식단 중 적어도 한 끼는 가볍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걸 선호하고 있었고요. 저는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회사 빌딩촌 앞에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함께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고 샐러드 가게의 특성상 주문이나 수량착오로 상하거나 버리는 재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새로운 레시피 분석을 하고 단골 손님을 끌어모으면서도 고정 지출비를 낮추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만한 방법을 찾아 헤맸죠. 저도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잠이 부족할 정도로 매일이 바빠졌지만 오히려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점점 더 좋아져 갔습니다. 어차피 저도 바빠서 볼 시간이 없었으니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서 서운할 일도 없었고 각자 그렇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다 보니 소모적인 다툼을 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그저 바쁜 와중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만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게만 했었죠. 저희가 만난 지도 벌써 4년 차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친구의 수험 생활도 4년 차를 넘기고 있었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고 학교 고시반에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원과 고시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죠. 저희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1회에서 2주에 1회로 줄어갔습니다. 고시판에서 3, 4년은 예사일이라고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얼굴에서도 점점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미안해. 나 아무래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그게 왜 나한테 미안해.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아직 5년밖에 안 됐는데 뭘. 너 기다리게 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진짜. 나중에 합격만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무 미안해 예은아. 또 그런 소리 한다. 나는 진짜 괜찮다니까? 어차피 요즘은 일하느라 내가 오빠보다 더 바빠. 오빠가 연락해도 받을 시간도 없어. 알잖아. 그렇지. 우리 박 사장님 장사가 잘 돼서 요즘 너무 바쁘시긴 하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험 계속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 오빠는 셔터맨 해.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말이라도 고맙다. 고시생 생활을 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 남자친구는 시험을 치른 뒤 고개를 떨구며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죠. 동기들이 합격해 나가는 걸 보면서 자신감까지도 잃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요. 저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저라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의 만남은 이제 한 달에 1회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핸드폰을 아예 고시원에 놔두고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에 학원 자습실로 출근을 해서 자정이 다 된 시간에야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샌드위치며 샐러드를 든든하게 싸서 이틀에 한 번씩은 고시원 문고리에 걸어다 주고는 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않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이었죠. 으이구, 그 녀석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뭐가 이쁘다고 매일같이 바리바리 음식까지 싸다 바쳐? 아직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얼굴 보면 다 좋고. 어휴, 저 미련하게 답답한 거. 나는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예은이 쟤는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너 고시생 뒷바라지하다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라더라. 내 남자친구는 그럴 사람 아니거든? 도시락 싸주는 여친 없어서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매장에서 제가 직접 남자친구의 도시락을 싸는 걸 옆에서 보며 저희 가족들은 핀잔 어린 타박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지경인 게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험생활하는 연인을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보상심리가 생긴다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떠올릴 겨를도 없었죠. 그저 한 해 한 해 이번에는 합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험에 붙게 된 건 그러고도 2년이 더 흐른 뒤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부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합격하고 길고 길었던 수험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었는데 솔직히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일이라 그런지 그냥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막상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보다는 그저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자친구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거듭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던 것뿐이죠. 어쨌든 저희에게는 그렇게 감사와 안도로 가득한 날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합격 후에 남자친구는 밀린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지고 가족들과의 여행도 다녀오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바로 저였죠. 그동안 못했던 걸 전부 만회하겠다는 듯 틈만 나면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밀린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 이 사람의 합격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한강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한가로이 놀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짧지만 강렬했던 휴가를 보낸 뒤 남자친구는 몇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1년간의 시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툭 던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저희는 마침내 결혼 준비에 돌입했고요. 조금 놀라긴 했어도 사실 전혀 뜻밖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수험생활 동안 남자친구는 입버릇처럼 본인이 합격만 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말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의리 있는 놈이네? 제가 합격한 거 예은이 빼면 다 형님 덕분입니다. 첫인사를 드리러 우리 집에 왔을 때 저희 친오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농담처럼 헤어지라고 타박하긴 했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매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같이 불러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며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던 게 저희 오빠였거든요. 남자친구도 그걸 알아서 저희 오빠한테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예은이 꽃 같은 나이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아유, 사실 말은 안 했어도 우리도 걱정 많이 했네. 예은이 저렇게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싫다고 고집은 부리지 저러다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늙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나 아직 30살밖에 안 되는데 노처녀는 무슨 노처녀요.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기다리게 하거나 예은이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얼마 걸렸건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 됐네. 그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연이지. 앞으로도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그 마음 변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네. 생전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꺼내지 않으시던 저희 아버지도 그날은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제 남자친구를 보고 평소답지 않게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희 아버지와 주당인 오빠 그리고 술 못 마시는 남자친구까지 이 웃기지도 않는 3명의 조합으로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제 그만 집에 좀 돌려보내자며 뜯어말린 끝에 간신히 귀가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늘 제가 좋다고 하고 상대방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배경이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릴 적부터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는 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말씀이 그렇지 아예 사위한테 바라는 조건이 없을 리가 없다며 걱정했었지만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은 체면을 차리거나 이래라 저래라 크게 터치하는 성격도 아니셨어요. 두 분은 전혀 신경 쓰는 게 없으니 예식장이나 예물 예당 같은 것들은 저희 두 사람이 상의해서 원하는 대로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저 저희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 얘기까지 듣고서야 남자친구는 그동안 제게 말로만 전해들었던 부모님의 모습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이번에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였죠. 그리고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쯤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시간을 확정해서 알려주겠다던 남자친구가 주 중반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가려면 아무래도 선물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날 입고 갈 옷도 골라놔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죠. 저는 기다리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왜 언제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이 없어? 우리 이번 주에 가는 거 맞아? 아, 예은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어? 왜? 어머님이 시간이 안 되신데? 내가 다음 주쯤 다시 어머니한테 여쭤볼게. 알겠어. 그럼 여쭤보고 바로 알려줘. 나 선물도 미리 골라야 하니까. 알았지?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도 안 된다고? 그게 어머니가 당분간은 좀 바쁘시다고 하시네. 요즘 주말마다 교회에서 뭐 맡으신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하루도 시간이 안 되시는 거야? 원래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그에 빠지려면 여기저기 양해도 구해야 하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엄청난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거의 매일을 교회에서 사신다고 듣기는 했었죠.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잘 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고요. 그 일로 어머니와는 아직도 많이 다투고 있는 상태라고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 관련해서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첫인사를 드린다는데 잠깐 나와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벌써 미룬 게 2달째잖아. 잠깐도 시간이 안 되신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혹시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처음에야 아니라고 하니 그저 그런 거보다 했지만 솔직히 몇 달씩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교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며 미루는 걸 보니 저도 술술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시간이 지나니 저희 부모님마저도 그쪽 집에서 저를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실 정도였고요. 그럼 이해가 될 만한 답변을 내놓으면 좋을 텐데 계속 본인 어머니가 시간이 안 된다고만 하는 남자친구도 답답했고요. 그 긴 시간을 사귀는 도중에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로 갈등이 생긴 것도 처음이었죠. 결국 나중에 남자친구의 실토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짐작이 맞았다는 사실을요.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저희의 만남을 계속 반대해 오셨던 겁니다. 사귄다고 했을 때야 그저 고시공부 뒷바라지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쁠 게 없으니 내버려뒀지만 합격 후에 저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꺼낸 순간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짐작은 했지만 막상 얘기를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었거든요. 결혼 상대든 결혼식이든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저희 집과는 분위기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반대를 상상도 못했던 이유는 남자친구의 지분이 컸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나중에 오빠 고시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이 나 같은 며느리는 눈에 안 찬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남자친구가 정색까지 하며 대답했었거든요. 본인 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뒤로 몇 번인가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번번이 반응이 똑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우리 집처럼 결혼은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존중해 주시겠거니 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예상외로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저 되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있나요? 적어도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결국 몇 달 만에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와 저와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죠.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가 그렇지 않아도 편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저를 반대하고 계신다니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기에 일단 부딪혀보자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찾아간 예비 시댁에서는 쌀쌀맞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계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가져왔어요. 이런 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이미 말했지만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그렇게 알고 돌아갔으면 하네요. 이 말 해주려고 오늘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백화점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과일들로만 고른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지만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이곳에 오기 전부터 각오는 충분히 했었지만 생각보다 더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예은이가 어머니 뵙는다고 아침부터 가서 준비한 거예요. 어머머? 얘 벌써 지 여자친구 편드는 것 좀 봐. 하나밖에 없는 지 엄마는 이제 아주 안중에 덥지?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아이고 주여,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겁니까? 누가 누구 편을 들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네가 이 애미한테 하는 행동을 봐라. 아니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런 거 사오라고 시켰니? 누가 시키기라도 했냐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 말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라도 좀 나눠보세요. 예은이 제 여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애예요. 정말 착하고요. 어머니도 예은이에 대해서 알게 되면 틀림없이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남자친구의 말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머님 마음에 드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 할게요. 둘 다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아무튼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고 우리가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으면 하니까 명심해요.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그 집 문을 나서기까지 합쳐서 30분이나 걸렸을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신경질적으로 본인 할 말만 쏟아내시고는 끝까지 제 말은 들은 척 만 척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보지 말자는 게 오늘 대화의 끝이었고요. 인사를 드리러 온 걸 저희 집에서도 알고 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실 게 뻔한데 도저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에 빠졌고 남자친구는 그런 제 눈치를 계속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도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예은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한테는. 어머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줘. 나는 괜찮으니까. 아니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 그냥 부모한테는 다들 당신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귀하잖아.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시는 거야. 특별히 예은이 너한테 불만이 있으신 게 아니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친구가 제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물어봐도 그때마다 특별하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없다고 하니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저 저 말이 사실이겠거니 믿는 수밖에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잘 포장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그래서 재영이는 뭐래?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건데? 오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일단 본인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를 하시니 시일이 지나서 조금 진정하시면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설득이 안 되려면 어쩌려고? 반대하는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라니? 끝내 설득 안 되면 어머님 말은 무시하고 그냥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쨌든 일단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저도 이 결혼이 급한 건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린 건 저의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연애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지 저도 나이로는 이제 겨우 30이었으니 여기서 1, 2년쯤 더 기다린다고 해도 결혼이 늦은 나이도 아니었고요. 어머니는 특별한 이유도 없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헛기침만 몇 번 하시며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해 주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으니 이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양보해 주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한다는 핑계로 계절이 몇 번이 바뀌어 남자친구도 시부 생활을 끝내고 정식으로 부처의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게를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며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기 때문에 저희는 마치 다시 수험생활 때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몇 주 만에 온전히 쉬는 주말에도 서울까지 데이트를 나온 남자친구는 피곤하다며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요.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기도 힘들어지기를 또 1년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만 할 때는 차라리 앞으로 합격만 하면 꽃길이 펼쳐지고 우리 사이에 힘든 일은 없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다린 대가가 예비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와 서울과 세종시의 장거리로 떨어져 반복되는 데이트 파토라니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자신이 없었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고요. 이제는 이 만남의 결말을 어떻게든 맺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동의하신 건 아니었죠. 남자친구는 상견례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다면 그냥 어머니 동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날 줄 알았건만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알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달라고만 하셨다더라고요. 의아스러웠죠.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니 이제는 마음을 접고 포기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이 결혼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상견례를 파토내러 그 자리에 나오신 거라는 사실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옷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상견례 자리에 미리 나오셨고요. 저 역시도 눈앞에 닥쳐올 상황을 모른 채 다소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한정식 집의 미닫이 문이 열렸고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어색하게 자리에 앉은 뒤 저희 아버지가 먼저 그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으니 양가가 서로 그간의 일은 다 털어버리고 애들 아끼만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내가 이제는 죽어서 조상님 뵐 낯이 없다. 재영이 너,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조승했어도 억울해서 눈을 못 감으실 게다. 아이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우리 귀한 아들을 여태껏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죽고 나서 저 어린 것을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건만 내가 너 겨우 식당 일 따위나 하는 계집애나 만나라고 이 난리 때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네 공부를 시킨 줄 알아? 이 애미체면은 안중에도 없지? 겨우 식당 일하는 계집애라니. 이건 분명 제가 아는 샐러드 가게와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셨겠죠. 저한테는 아무런 불만이 없으시다던 남자친구의 말은 결론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황급히 본인의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입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다면 내가 말이나 안 해. 계집애도 모자라서 그 애미까지 식당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거기다 그 애비는 말단 공무원이라니 기도 안 찰 노릇이지. 내 아들은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제 앞날이 창창한 사무관님이 됐는데 장인 될 사람은 겨우 동사무소에서 잡일을 하는 말단 공무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니?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겨우 이런 막장 집안이랑 결혼시키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어. 아이고, 재영 아버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어디에다 말을 할 수도 없다 내가. 이게 무슨 박실살이야. 진짜 귀도 안 차더라고요. 눈앞에서 들린 그 막말에 저희 가족은 다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비하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저따위 소리를 했다는 게 정말 제 상식 밖의 일이고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듣게 해드려서 부모님께 죄송하다 못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100번이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다 틀렸어. 아주 옌병을 하고 앉아있네.
그건 내가 할 소리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잠자코만 계시던 어머니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에 상대 쪽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도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솔직히 저도 놀랐고요. 평소에 어머니는 욕이라고는 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머머머!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욕한 거예요? 지금 욕이 안 나오게 생겼어? 어디서 막장 집안 운운이야? 야, 이미자! 너 나 기억 안 나? 이 여자 미쳤나봐, 진짜! 내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던 그 아줌마는 처음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 갔습니다. 갸웃하면서 저희 어머니 얼굴을 살피더니 나중에는 뭔가 떠오른 듯 기겁을 하더라고요. 설마 너? 그래, 나야. 선영여고 나온 이현숙. 우리 전포동 살았잖아. 현숙이가 너라고? 이제 기억나? 난 또 기억 못하는 줄 알았지. 너 그날 사고치고 야반도주한 이후로 우리 처음 봤잖아. 나도 이름 보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널 보니까 딱 알겠더라. 야반도주라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너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사채 써서 도박하다 잡혀 들어가고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들 사기 쳐먹다가 걸렸잖아. 그것도 담당 수사관이던 우리 아버지한테. 그 뒤로 도망가서 신분 세탁하고 산다더니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 세상 진짜 좁지? 무슨 말이야? 오해야. 그거 다 오해였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네 아들도 네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몰랐겠지. 아들이 공무원인데 이 좁은 공무원 사회 소문이라도 나면 네 아들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런 주제에 뭐? 우리더러 막장 집안이라고? 들을수록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는 전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이셨던 외할아버지께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밤 일가족이 바로 짐을 싸서 전부 도망을 갔고요. 남자친구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거기다 뭐? 겨우 식당일? 그 겨우 식당이라는 우리 딸이 무려 7년을 아침마다 도시락 해다 바치며 네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들었어.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고맙다고 절을 내도 모자랄 판에 뭐가 어쩌고 어째? 거기다 잘난 네 자식 연봉 다 합쳐도 우리의 샐러드 가게 2달치 매출도 안 돼. 뭘 제대로 알고나 씨부려. 그리고 말단 공무원? 아줌마가 뭘 오해하셨나 본데 우리 아버지도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 국장까지 달았어요. 당신 아들은 퇴직할 때까지 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자리라고. 사실 저희 아버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공무원단, 즉 고공단으로 분류되는 국장까지 오르신 상태였습니다. 대학생이던 20대 초반, 초시에 합격하여 소년등과 하신 데다 일찍 결혼하셔서 저까지 일찍 낳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퇴직 전이셨죠. 뭐라고? 행정고시 출신이라고? 예은아, 형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오빠 시험 치는데 더 주눅 들고 부담될까봐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행정 출신 고위 공무원이면 우리 사이에 뭐가 달라져? 달라진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두 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가득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계속 놀라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끝난 듯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아니, 사돈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정말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거 정말 큰 실례를 할 뻔했네요. 하, 웃기고 있네. 사돈은 누가 사돈이야? 내가 말했잖아, 현수가. 그거 다 오해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좀 진정하고 앉아봐. 제발. 어쨌든 애들이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 결혼 같은 소리 한다. 애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사정사정할 때는 그렇게 모질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애들 생각해주는 척이야? 됐으니까 꺼져. 너 같은 막장 집안에는 우리 딸 안 보내. 우리가 못 보낸다고? 어머, 현수가 내 말 좀 들어봐. 채영아, 뭐하고 있니? 빨리 가서 좀 잡아봐. 저희 집 식구들은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 돌아본 곳에서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놀랐는데 본인의 충격이 아마 제일 컸겠죠.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했고 제 길고 길었던 연애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부모 흠은 부모 흠이고 네가 정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해도 두 분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힘들어할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셨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결혼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그 전날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저를 붙잡을 자격도 없고 그동안 모든 게 다 미안했다고요. 하지만 양가가 너무 힘들게 얽혀서 여기서 이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함께한다고 해도 계속 과거가 생각날 것 같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될 수가 없었던 인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세상이 좁다는 말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우리가 각자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부산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과거와 얽혀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초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연이지만 어쩌면 인연이었을지도 모르는 운명을 악연으로 만든 건 부모의 잘못이었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저는 결혼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를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다만 어머니와 함께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저만의 일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저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 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